자연의 법칙대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자연보호수 석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소금 호수는 거센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생명을 얻는다. 바다가 호수를 찾는 석호. 석호는 왜 바다를 불러들이는 것일까? 모래 해안으로 이어진 동해안. 동해안 곳곳에서 우리는 소금 호수 석호를 만난다. 동해안의 석호는 남한에서 모두 10개. 그중에서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화진포호는 72만 평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석호다. 바다와 석호는 좁은 모래톱으로 경계를 이룬다. 석호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모래층. 이런 석호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유기물이 많고 언제든지 몸을 숨길 수 있는 석호의 모래층은 제첩에게 더없이 좋은 생명의 터전이 된다. 수심의 깊이에 따라 석호의 생명들은 저마다 영역을 달리한다. 민물 참기의 터전은 수심 2m 정도의 바닥층. 붕어와 같은 민물 어종도 바닥층에서 살아간다. 홍합 위에 쉼터를 마련한 놈은 두 줄 망둥어다.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모래밭으로 내려온 녀석은 바닥고기인 숭어. 석호의 표면층이 녀석의 텃세권이다. 이렇게 숭어와 같은 바다어종과 민물어종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석호다. (16km에) 달하는 화진포호의 둘레엔 울창한 갈대숲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바다 가까운 하구지대엔 소금기가 있는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식물 군락이 들어서 있다. (5월이면) 꽃 피우는 단연생 염생식물 좀보리 사초와 털질경이. 눈양지꽃도 일정한 염분을 생존 조건으로 삼는데 석호의 하나인 송지호가 남방 한계선이다. 5, 6월에 꽃을 피우는 해당화도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대표적 염생식물. 소금기가 있는 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염생식물들이 어떻게 석호에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진포호의 염분 농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민물의 염도는 0.5 ppt 이하, 바닷물의 염도는 35 ppt 이상이다.
화진포호의 염분 농도는 약 19ppt로 확인됐다. 바다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 석호, 즉 소금호수다. 바다도 아니고 담수호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소금호수 석호. 석호는 과연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을까? 먹이 사슬의 최하층부터 상층까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어우러져 살아갈 때 생태계의 건강성은 확보된다. 석호의 수중을 조사하던 중 수초지대에서 만난 거대한 생명군단은 부새우떼였다. 부새우의 대량 번식은 먹잇감인 영양염류가 풍부해 석호 생태계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뜻이다. 석호는 부새우들에게 먹이를 주고 부새우는 물고기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가 있고 바다에서처럼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한 포식자가 없는 게 석호의 특징이다. 그래서 석호에 적응한 어종은 많은 개체수를 유지해 석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스스로 깃들 곳을 아는 것은 생명들의 본능. 바다와 맞닿은 석호는 생존의 본능으로 찾아든 새들의 좋은 사냥이다. 화진포호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새는 황새였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로 국제조류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의 새다. 환경 변화에 내성이 약해 인적이 없고 생산성이 뛰어난 곳에서만 서식하는 황새. 황새가 이곳을 찾아든 것은 다른 곳에 비해 화진포호의 생태계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던 여름 철새, 장다리 물대새도 동해안에선 처음으로 관찰됐다. 지구상에 약 6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절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저새 출현 역시 예사로운 지표가 아니다. 서해안 비무장지대에서나 관찰되던 저새. 저새가 화진포호로 깃든 것은 멸종위기에 몰려 스스로의 생존 본능으로 찾아든 것이다. 서해안에 얘들이 살아가던 그 강하구의 그 습지는 오염이 되고 파괴되고 또 갯벌은 매립하고 또 간척 사업을 하죠. 또 그 공항도 크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발붙이고 좁고 먹고 자고 쉴 곳이 없어집니다. 먹이사슬이 싹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으로 지금 몰려가는 이유가 바로 아직도 석호, 동해안의 석호는 오염되지 않고 새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또 새들은 생태계 환경에서 가장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걸 몰립니다. 화진포호가 이같이 희귀 새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결국 새들의 먹잇감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희귀 새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호. 석호의 왕성한 생명력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치는 위기가 석호에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기회. 석호 생명력의 원천은 바다와 맞닿은 하구지대에 숨겨져 있다. 동해바다가 거대한 산처럼 실어나르는 파도. 거센 힘으로 밀어닥친 파도는 석호의 하구지대 모래톱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석호로 들어온다. 즉, 개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파도를 매개로 석호로 밀려오는 동해바다. 그 속엔 모래와 동해바다의 플랑크톤을 포함한 풍부한 영양염류가 함께 들어온다. 이 순간은 새들에게도 사냥의 기회가 된다. 전어 때와 같은 바닷고기들은 이 개터짐을 통해서 석호로 찾아든다. 석호에 있어서 개터짐 현상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즉 개터짐, 즉 바다에서 있는 바닷물이 석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들이 호수 내로 이동하는 이유는 연안보다는 호수 내가 먹이를 구하기 쉽고, 즉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이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석호의 독특한 생태계의 신비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개터짐, 바로 그것이었다. 동해로부터는 바닷물이, 육지로부터는 민물이 유입되어 풍성한 삶터를 만드는 석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은어와 같은 바닷고기들이 석호로 찾아드는 것은 풍족한 먹잇감 때문이다. 찾아든 바닷고기들에겐 먹이를 주고 그들의 활동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석호. 석호는 이처럼 바다가 유입되는 개터짐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폭우와 장마로 석호의 수량이 불어나도 개터짐이 발생한다. 바다가 잔잔해지면 반대로 석호의 물살이 모래톱을 허물고 동해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순간은 석호의 바닷고기들이 제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석호가 인근 바다의 혜택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개터짐이 일어난 후 석호 인근의 동해바다엔 멸치떼들이 거대한 군단을 이루어 찾아든다.
석호의 물살이 바다로 흘러들 때 석호가 간직했던 영양염류를 먹기 위해 멸치떼들이 몰려든다. 개 터짐으로 스스로의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인근 바다에 풍성한 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석호다. 석호는 이와 같이 동해안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태 조절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 터짐이 없어지면 석호는 어떻게 될까? 속초시에 위치한 약 36만 평 규모의 석호인 영랑호. 무성했던 갈대숲은 고층 빌딩과 위락시설로 대체된다. 개 터짐이 일어나던 하구지대는 대부분 매립되고 모래톱의 일부만 남았다. 현재 바다와의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다. 생명장치를 잃어버린 영랑호는 부영양화가 심화돼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상실한 탓에 겹겹이 쌓인 유기물로 물고기들의 질식사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영랑호. 바다와 교류하는 개 터짐이 석호의 생명에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영랑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이 하구가 막혔을 경우, 즉 개 터짐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바다에서 뭐냐면 이러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겠죠. 즉 염분도는 높다 할지언정 물고기들이 이동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호수 내에서는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식물 플랑크톤과 수초만 부상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호수는 산소가 고갈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호수, 즉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실된 죽음의 호수로 자라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호수 석호의 생태적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다와의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염분 농도다. 영랑호의 경우는 어떤 상태일까? 염도는 약 2ppt, 거의 민물에 가까운 수치였다. 소금 호수가 담수호로 바뀌어버렸다. 바다와의 교류가 막히면 석호는 영랑호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 석호가 개 터짐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다스려온 세월만 6,000년. 해빙기 무렵 동해안에 석호가 생길 때부터다. 당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육지의 계곡으로 밀려들자 모래도 함께 쓸려왔다. 그 모래들이 쌓이고 쌓여 바다와의 경계를 만들었고 석호가 생겨났다. 이렇듯 육지의 계곡과 바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 중간지대가 소금호수 석호다. 육지로부턴 민물이, 동해로부턴 바닷물이 들어와 만나고 합쳐져 만들어진 석호. 석호는 과연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 먹이와 안전한 쉼터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모여드는 생명들. 민물 어종인 잔가시고기가 자리 잡은 곳은 화진포호의 갈대굴락 밑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쌓이고 쌓인 갈대의 사초 더미는 잔가시고기의 산란처이자 둥지 재료다. 일본에서는 멸종된 잔가시고기는 몸 길이가 5cm 내외, 등에는 7개에서 10개 정도의 가시가 있다. 산란기가 되면 암수가 한눈에 구별된다. 둥지 짙기에 여념이 없는 놈들은 모두 수컷이다. 물풀을 얼기설기 엮어 1차 공사가 끝나면 몸에서 접착제인 신장액을 뿜어내 지붕을 단단히 다진다. 둥지 틀기는 온전히 수컷의 목. 둥지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3일 정도. 그러나 대충대충 해치우는 부실 공사는 없다. 암컷을 맞아들여 알을 낳고 대를 이을 소중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둥지의 출입구를 만들고 나면 잔가시고기의 둥지는 완성된다. 다음은 암컷을 찾아 구애에 나설 차례. 암컷을 만나면 그 주위를 S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며 구애를 벌인다. 짝을 찾으면 곧바로 둥지로 가는 수컷. 암컷의 산란이 시작되면 수컷이 암컷의 하복부를 자극해 산란을 도운다. 한 번에 산란되는 잔가시고기의 알은 100여 개 정도.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알을 돌보는 전 과정은 수컷의 몫이다. 둥지 속으로 쉬지 않고 산소를 불어넣는 잔가시고기 수컷. 때에 따라서는 알집에 수분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환기시킨다. 알을 돌보는 이 시기, 다른 수컷이 둥지 근처를 맴돌면 등가시를 놓치고 달려가 사정없이 쫓아낸다. 알을 돌본 지 열흘이 지나면 새끼들이 깨어난다. 새끼들이 둥지를 완전히 나설 때면 잔가시고기 수컷은 구성애를 다하고 죽는다. 이제부터는 새끼들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 치어들은 플랑크톤을 쉼없이 만들어내는 석호의 생산력으로 낙오 없이 모두가 성어로 성장하게 된다. 석호는 잔가시고기 외에 다른 많은 어류들의 치어 양육장이 된다. 치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치어 군단의 왕성한 식욕은 석호의 영양물질을 청소해 부영양화를 막아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석호는 계속 건강한 생명을 이어간다. 이런 고기들은 석호 내에서 먹이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그 치어들은 포식자로부터의 그 위협이 많이 그 석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석호의 또 기능은 이런 치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즉 치어 생육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는 해유성 어종들에게도 중요한 생명의 터전이다.
개 터짐이 일어나면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던 황어들이 석호로 찾아든다.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향길에 오른 산란기 홍어들은 석호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연분홍 혼인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황어들. 이들은 석호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머나먼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석호를 경유한 황어들이 귀향하는 곳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들의 상류 지역. 양양의 남대천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황어 산란지다. 석호에서는 연분홍에 가깝던 혼인색이 남대천에 이르자 선명한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산란을 위해 멀리 백여리를 굽이굽이 돌아왔던 것이다. 산란을 위한 황어의 귀향 과정은 거센 물살과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시련의 연속이다. 황어의 산란처는 강의 상류지. 주로 물 깊이가 20에서 70cm 정도 되는 자갈바닥을 산란처로 사용합니다. 황어는 강 상류에 도착하면 급류나 홍수에 알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물살이 그리 세지 않은 여울 바로 위 지점을 산란처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동 과정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짝짓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황어의 성비는 대략 암컷 한 마리에 수컷 10마리, 즉 1대 10이다. 암수의 비율이 1대 10인 만큼 수컷들은 암컷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러 마리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을 쫓아다니며 머리 쪽에 오돌도돌한 추성으로 암컷을 자극한다. 황어의 산란처는 수초가 아닌 돌틀. 짝짓기가 끝나면 산란에 들어간다. 수컷의 방정은 산란 즉시 뒤따른다. 산란이 끝나면 모든 에너지는 소진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동족 번식의 본능 하나로 바다에서 하천으로 오가는 황어들에게 석호는 더없이 중요한 에너지 충전소인 것이다. 석호에 이른 아침은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난다. 부지런한 새들은 화진 포호의 하구지대를 먼저 찾아 사냥 준비에 나섰다.
이곳에 기대어 사는 새들에게 석호는 주요한 먹이 공급처가 된다. 석호 주변의 무성한 갈대숲은 석호의 수질을 정화시키고 새들에겐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새들의 산란처이자 양육장이 바로 석호의 갈대숲이다. 갈대숲의 어미새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잠시.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내기 위해선 부지런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산란에 들어가기 전 어미 개개비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둥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집짓기 재료는 석호 주변의 염생식물이나 갈대줄기가 된다. 개개비가 집을 짓고 있을 때 덤불 해오라기는 이미 산란을 마친 상태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어미는 하루 종일 알을 품는다. 어미의 체온으로 새끼들의 부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쉬지 않고 몸을 뒤척이는 것도 체온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다. 산란기가 되면 화진포호의 새들은 부지런히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양육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청호반새가 둥지토로 잡은 곳은 화진포호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흙벽이다. 둥지를 짓는 동안 청호반새는 몇 차례나 화진포호로 내려와 몸을 씻고 깃털을 가다듬는다. 흙벽을 파내면서 깃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청호반새는 시야가 막힘없이 트여 있어야 둥지를 트는 새다. 동해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트인 화진포호는 청호반새에겐 최적의 삶터가 된다. 하지만 이런 삶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자취를 감춰버린다. 새끼들이 깨어나면 어미 청호반새는 먹이를 사냥해 부지런히 날라야 한다. 새끼들이 좋아하는 부새우와 청개구리는 화진포호의 지천으로 널려 있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고 매년 5월이면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 철새 청호반새. 풍성한 먹이와 둥지처가 있는 석호는 청호반새에겐 새끼를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인큐베이터가 된다.
새들을 불러들여 터전과 양식을 내주고 그래서 더욱더 생명력을 얻어가는 석호. 살아있는 삶터 석호는 이렇듯 풍요로운 생명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남한의 석호는 모두 10개. 그렇다면 다른 석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강릉시에 위치한 풍호는 과거의 모습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다. 지난 84년 영동 화력발전소가 옆자리로 들어서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뀐 것이다. 화력발전소에서 하루에도 몇 톤씩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폐기물이 석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곤 흔적도 없는 이곳 풍호는 이제 더 이상 석호가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처리장일 뿐이다. 풍호에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 군락은 지난 6월 완전히 매립되어 석호의 흔적마저 사라져버렸다. 삶터가 죽으면 생명들은 떠나간다. 생명이 떠난 풍호는 머지않아 지도상에서 사라진 석호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낙산사를 대신해서 관동 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청초호. 이곳 청초호도 죽음의 호수로 바뀌고 있다. 청초호 역시 바다와 석호의 경계선이던 모래톱은 완전히 제거되고 항구로 바뀌어졌다. 전국의 항만 가운데 매년 오염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이곳 청초호다. 게다가 작년에 개최된 엑스포 때 대대적 매립이 이루어져 호수의 4분의 1이 사라져버렸다. 새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인공 구조물뿐 서식처였던 갈대숲이 사라진 후 천연기념물 201호 고은이도 떠난 지 오래전이다. 살 곳을 찾아 청초호로 찾아든 저 새. 그러나 저 새가 이곳에서 잠시 몸을 부릴 곳은 해선밖뿐이다. 스스로 깃든 저 새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청초호. 현재 10개의 석호 중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송지호와 화진포호 정도다. 나머지 대부분의 석호는 바다와의 교류가 끊겨 담수호로 바뀌었거나 매립과 오염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수많은 생명들이 떠나는 동안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는 석호가 있다. 강원도 고성의 송지호. 그러나 이곳 송지호도
하구지대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석호의 생명인 개터짐이 사라져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장마와 폭우가 끝날 때쯤이면 인근 주민들은 바다와의 교통로인 호수의 하구를 인위적으로 터줍니다. 개터짐이 석호의 생명원임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공 개터짐을 통해 되살아난 송지호. 송지호는 이제 10개의 석호 중 제첩을 생산하는 유일한 석호가 되었다. 제첩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물도 깨끗하고 호수 바닥의 기초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다. 인공 개터짐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고성 산불로 사라졌던 갈대 또한 무성한 숲을 이루자 떠났던 새들도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송지호의 둥지터를 되찾은 덤불 해오라기. 덤불 해오라기는 송지호의 둥지를 들고 모두 6마리의 새끼를 키워냈다. 어미가 새끼를 찾아오듯 돌아올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 송지호의 새 생명을 불러들인 것이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다시 불러들이게 한 송지호의 인공 개터짐. 개터짐이 살아있는 석호에는 생명도 살아있다. 바다를 불러들여 무한한 생명을 키워내는 동해안의 석호. 바다가 호수를 찾고 호수가 바다를 찾아가는 독특한 생태계의 신비를 간직합니다. 석호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